이제 사전 투표율이 22.64%라는 게 역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정치 분노가 좀 들끓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 분노가. 여든 야든 여당 지지층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실 거고 야당 지지층들은 또 여당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 특성상 선거 오늘 즉 임시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일 출근하면서 투표를 안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장을 가셨다라는 것은 여야 지지층들 모두 지금 정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끌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2030들이 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도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많이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김용태 최고랑 맥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투표를 안 하고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보궐선거의 귀책사유자인 당사자를 재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투표를 통해서 좀 심판하겠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무당층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게 뭐 특정한 정파색을 띠지 않더라도 사실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또 관심을 받은 적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후보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다른 어떤 재보궐선거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한시 집계가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 투표까지 합치면 35.9%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네. 빈센트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정치관을 볼 수 있는 기회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 특징이 2030 세대가 정말 많다. 그 인구가 많다는 건데 아까도 뭐 운영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이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기회에 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아파트에서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김용태 최고 보기에는 이런 공약이 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기회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인 표어인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 살자라는 말씀은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강서구의 지역이 민주당의 객관적인 지표만 봤을 땐 유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실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 선거 전략을 뗐을 때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을 던져서 이것을 무언가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특히 많은 젊은 층들은 이제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러한 것을 이제 투표장으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득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칫 그분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되게 좀 국민들의 삶을 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만 사는 삶이 꼭 정답이냐 또는 아파트에서 사는 삶만이 꼭 좋은 환경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인이 여러 불평등이나 뭐 여러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라는 구체적 비전보다 아파트에 모두 살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거는 되게 유권자들에 대한 고민도 없고 되게 다층적인 삶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결여돼 있는 부족한 식견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삶의 형태를 가장 좋은 삶의 형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 2023년에 할 정치의 행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루 드래곤님이 나 사는 구청장 이름을 모른다. 근데 강서구청장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것 같다. 이 선거 결과에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집중을 하게 되다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이제 총선 모의고사다, 전국 선거가 모의평가다, 됐죠. 전국 예. 선거가 된 상황이고 이제 어떻게 됐던 결과가 나오면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김기현 지도부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을 거다.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겠냐라는 비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거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재보궐에 나오고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어쨌든 선거는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면 정말 김기현 지도부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는 거겠죠. 아마 누가 당대표가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인데 그래서 이긴다면 저는 충분히 리더십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어떤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것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가장 뼈아프고 경계해야 될 지점이 대통령 책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 가는 것을 저희는 중간에서 소화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조기 선대위라든지 뭐 비대위로 비대위라든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조기 선대위 가기에는 사실 총선이 사실상 선대위 가기에는 좀 기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러나게 되면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고 김기현 대표 책임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위로 가는 거는 거의 100%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가 선거에는 졌지만 이건 사실 그냥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서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까지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이나 아니면 비윤계 소위 말하는 의원들에게 그게 통할 것이냐 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대한 바로미터의 성격으로서 이 선거를 당연히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당내에서 원래 처음에는 무공천 기류가 있었고 많은 분들도 뭐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후보를 이렇게 공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러 얘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김태우 후보가 최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윤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보면 김기현 지도부가 그냥 받아서 이행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저는 연대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대통령 물러나라라고는 당내에서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비윤계 의원들이 같이 좀 연합을 해서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이제 봐야겠지만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 첫 행보로 선거 유세에 나올 만큼 상당히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이게 선거 이해 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일단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 한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제대로 잘 승리로 치르고 나면 그다음은 이제 완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의 공고화가 전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조금 뭐 패배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굉장히 다르게 안정적으로 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선거를.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서는 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승리를 하고 나면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뭐 일단 국정감사 치르면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견제하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도 국감 끝나고 고민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여투쟁의 이슈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분열이 좀 사라지는 방향 이런 것들로 당내 갈등이 좀 봉합되고 같이 단일 대우로 총선을 좀 치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그 이기게 되는 그 격차 퍼센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강서구에서 겨뤘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근소한 차이로 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강서구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그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큰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되겠죠. 오늘 보궐선거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 개표 결과가 한 오늘 밤 10시 반에서 11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HSA님이 퇴근 후 운동 빨리 끝내고 개표 방송 봐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기초단체장 개표 방송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질 줄이야. 저는 예. 보궐선거는 사실 선기단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고 사실 방송에서도 거의 그렇죠. 잘 그리고 치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네, 저는 보궐선거 사실 그래서 유튜브로 디지털 온리로 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재보궐선거는 사실 좀 이 기자들도 그렇고 좀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유례없는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서울 출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뭔가 작은 걸 큰 공을 쏘아 올린 것 같은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출마한다고 딱 들었을 때 선언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 전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자의적인 어떤 결정인지 타의적인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께서 언론에서 3, 4개월 전에 밝혔던 것처럼 3, 4개월 전에는 아마 부산을 사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랑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하셨던 얘기도 비슷한 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휴 전후해가지고 발표하신 것을 보고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중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그 점은 분명 희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박수 쳐줘야 된다. 이것을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자기 지역구 내려놓고 어려운 지역으로 갔던 행보를 보여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좀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좀 양면적인 감정이 좀 들었어요. 네. 일단 사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출마하겠다는 이유, 그 선언의 배경이 뭘까? 저는 PK, TK 물갈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몸을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고 내부자의 시각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 정치개혁이나 공천개혁의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게 둬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좀 빨리 본인의 이제 서울 출마,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는 험지일 수 있죠. 험지 출마를 얘기를 하고 그 뒤이어서 몇 명만 더 뭐 불출마 선언이나 뭐 아니면 지역구를 좀 험지로 옮기겠다라는 선언을 국민의힘에서 연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공천개혁이나 정치개혁의 그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 이슈는 선거 때가 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깃발을 들고 꽂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잠잠한 편이잖아요. 이미 과거에 뭐 우상호 의원님이라던가 오영환 의원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를 제외하면 사실 저희는 좀 잠잠한 상황이라 뭐 지금까지는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도 그 국민의힘의 기세라든지 그런 연쇄적인 그 흐름에 밀려선 안 된다. 우리도 우리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고령 정당이 된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뭐 운동권 정당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386 세력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일괄적으로 다 그럴 순 없더라도 특히 상징적인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인물들 아니면 굉장히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주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민주당이 좀 변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태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부나 아니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컨셉적으로 뭔가 수도권 선거, 그 선거 전체에 대한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 지역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그렇다고 중진 의원들 보고 지역구 내려놓고 수도권 출마해라고 저는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권을 볼 때 중진 의원들을 약간 구태로 몰고 기득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진 의원들이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뭐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후보로 선출하는 그 과정이 담보만 된다면 저는 자기 지역구 자기가 다시 한번 선거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꼭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권력 핵심층에 있는 의원들 아니고서야 중진 의원들 자기 지역구 나가는 것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중진위원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예. 선택이 필요하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의석수 생각하면 아까도 뭐 어느 지역이든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외라면 당선될 사람을 뽑아야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나간다, 험지라고 나가기만 한다고 되는 건가라는 의견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과거에 중진 의원들, 삼성급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로 이동해가지고 수도권 출마를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셨지만 사실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의원들이 많이 없어요. 패배했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마냥 그거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지역구를 막 옮기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선거가 뭐 지금 한두 달 남은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 선거가 바람이랑 구도 뭐 인물도 있지만 그런 여러 종합적인 변수들이 고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만 한다면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공천하고 또는 기획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또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모습들 또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물러나야 되고 다 일괄적으로 뭐 딴 데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기획을 미리 해서 굉장히 좀 세밀한 전략을 짜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뭔가 바꾸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과연 승리의 공식일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있으니 좀 더 이 당 안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빠르게 배치한다면 또 그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그런 뭐 벨트를 만들든 아니면 뭐 컨셉을 잡든 해서 충분히 세일즈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2의 제3 하태경은 안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옮기게 된 배경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외압에 의해서 공천의 그런 불이익 때문에 옮겼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정치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처럼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치의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내 정당성을 한번 보이겠다. 공천에 대한 불공정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나의 정당성을 유권자들한테 인정받겠다.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T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역 정치인들은 공천에 학살당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 당 후보와 겨루면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그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이면에 있는 거는 하태경 의원의 그런 결단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하태경 외에 이런 결단을 할 사람들이 과연 또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라는 일종의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뭐 특정한 지역구 TK나 PK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에 그 털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그 정치권의 중요한 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 민심과 유리되어 있다. 이 얘기를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야당보단 여당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진들이 수도권을 옮기는 이유가. 왜냐하면 뭔가 당연히 우리 현행법상 뭐 거래 대상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서 이제 수도권 출마했다가 중진 의원들이 떨어지게 되면 여당 같은 경우 장관을 갈 가능성도 있고 뭔가 보상에 대한 심리 어떤 그 선거 패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권자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일어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중진들의 험리 출마 카드가 결국 비명계에 대한 이제 뭐 정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특정한 그 뭐 계파 또는 특정한 모임의 사람들만 겨냥해서 뭐 공천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험지 출마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뭐 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을 수가 없을 거고 당 내에서도 아마 그 여러 분열이 또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당내에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친명 비명 가리지 않을 거다. 친명계 의원들도 험지 출마 요구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가 어떻게 좀 변해야 된다,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매번 이 바사삭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천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경선의 기회조차 배제당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컷오프를 할 때 뭐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컷오프에 대한 기준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잣대를 대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보복하려고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 경선 과정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돼 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진 의원이든 어떤 후보를 공천할 때는 그 지역의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선택에 더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 입장은? 저는 일단 뭐 지역구 공천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누가 과감한 혁신을 하느냐가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정치가 굉장히 양극단되어 있잖아요. 각 지지층을 굉장히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여야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총선 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특정 지지층에만 계속 해서 머무르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은 한정돼 있어요. 30%대에 둘 다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선거마다 항상 소환되는 건 중도층, 무당층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그걸 단순히 지지층에 그 구애하는 공식만으로 치를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 파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게 물갈이가 됐든 아니면 무조건 뭐 경선을 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새로운 도전이 당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공천을 할 때에도 좀 개혁 공천이나 뭐 혁신 공천 이런 화두가 당 안에서 당연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체제로만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결국 승리의 공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도중 도망간 거 아니냐, 행방불명이다, 김행랑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는데 이제 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김행 후보자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께 명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야당 청문위원들이 특히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적격 채택 인사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적격 채택 인사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도 전 정치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청문회 도중에 좀 자리는 지켜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장의 어떤 평파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청문위원들이 해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해도 억울함을 느꼈던 것, 뭐 그런 거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명하는 것이 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존중이기도 하고 또 그 청문회장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본인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물론 이제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서 나오시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생각하시고 정권을 생각하면 후보자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행 후보자한테 죄송하지만 사퇴를 하시는 것이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본인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저는 그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김행 의원 그 후보자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사감을 담은 그런 공격이 아니라 김행 후보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국회에 있던 후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뭐 준비단 포함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잠수 탄 거잖아요. 근데 잠수 탄 것 이전에 저는 그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전 생각했어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우기기만 하다가 그렇게 청문회장을 탈출해버리는 게, 그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제대로 답할 자신이 없다면, 그리고 공직을 맡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도 뭐 여당에서 심하게 문제 삼고 뭐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 위원장과의 설전은 있을 수 있어도 후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싸움의 장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진실을 묻는 자리였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고 나간 거는 김행 위원의 명백한 잘못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랑 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행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장고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임명이 될까요? 임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그 눈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유인촌 장관이나 뭐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뭐 제대로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답했나요? 이분들도 뭐 자료도 잘 안 내고 답변 태도도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행했잖아요. 근데 이분들 임명할 땐 눈치를 안 보더니 김행위원을 임명하려고 할 땐 눈치를 본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행 의원이 그렇게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간 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 비판을 조금은 그래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임명 강행할 정도의 명분을 김행 의원이 오히려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김행 의원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용산의 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네. 뭐 임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명하시게 되면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외로워지실 것 같아서 좀 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주랭랑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후보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희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는 최소한의 그런 명분 안에서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